자, 그러면 1문단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이론은 경제 주체의 행동에 관한 예측을 시도하는데 예측과 현실이 좀 다르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의 그 차이점이 벌어지는 그 지점을 이상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이상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한 논의의 흐름이 뭐냐면 첫 번째 전통적 경제학과 그의 가정을 문제 삼는 행동경제학 사이에서의 발전이 바로 이상현상을 바탕으로 토론을 해나가면서 발전하게 된 경제학의 부류가 되겠죠. 자, 이걸 근거로 보시면 16번에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 근거로 16번에 1번 맞는 말이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사이에서의 차이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바로 대표적인 부분이 저촉과 소비에 관한 분야이다. 그러면서 우리 전통적 경제학의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전통적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인간상은 어때요? 자기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알아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요. 게다가 불굴의 의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MBTI T이거나 또는 J인 상황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의지가 막 강력하니? 나는 오늘부터 100만 원씩 저금해야지 하는데 오늘 치킨 먹고 싶어. 그럼 치킨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약간 이 전통적 경제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상이 어때요? 너무 의지적이야. 그죠? 자, 이제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인 건데 인간상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요, 돈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꼬리표 같은 게 붙어 있지 않아서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2번이에요. 전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가진 돈 모두를 다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다 쓸 수 있으니까요.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자유롭고 유연하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전통적 경제학의 두 가지의 전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밑으로 볼게요. 전통적 경제학은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사람들의 소비 수준은 비교적 고르게 유지가 되고 소득은요 점점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이 아니라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전통적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이 소비의 그래프와 소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를 연령으로 보고요. 여기를요. 금액이라고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글에서요. 전통적인 경제학은요. 뭐라고 전제했느냐? 소비는요. 생애의 전 영역에 아울러서 고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비 그래프겠죠. 반면에 소득은 어떨 거예요? 점점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이게 바로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경제학이 제시하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이 제시하는 이 소비와 소득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연령에 따른 소비 패턴은 소득 패턴과 자 어때요? 일치하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독립적일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까지가 이론이었는데 막상 현실은 어땠어? 실제 소비 패턴이 어땠어요?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에다 대고 제가 또 다른요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요. 이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비슷한 색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실제 사람들의 실제 이 소비는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렇게 소득 그래프 안에 집어넣은 이유는 어쨌든 사람들이 저축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소득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는 사실상 전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그린 건 실제의 이 소비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무슨 현상이 벌어진 거야? 이론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통적인 경제학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유동성 제약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유를
이 기역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외부적 요인으로 놓고 있어요. 그쵸?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융시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재 소비에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 수준이 이론보다 낮다. 근데 문제는요, 행동경제학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 더 가볼게요. 외부 환경의 제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외부 환경의 제약이면 우리 아까 전에 전통경제학이 얘기했던 뭘 말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을 얘기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행동경제학은 이 전통적 경제학과는 달리 이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요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이거는 자발적인 이유 때문이야. 바로 어떤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오냐면 심적 회계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자산의 피라미드라는 게 있다. 그럼 얘들아, 우리 피라미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를 그려서 자, 맨 아래층에는 뭐가 있어요? 지출에 용이한 현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는 대부분의 지출에 사용이 되는데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에도요. 저축이 있지만 이걸 깨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신용카드 현금 대출 서비스를 받아요. 사실 얘들아, 합리적으로 따지면 저축 예금을 깨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내가 돈을 덜 내지.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걸 보아하니 아하,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전제가 달라요. 위에서 봤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봤던 인간과 행동경제학에서 보이는 인간은 조금 다릅니다. 위에서 봤던 네모의 인간들의 특징은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인간들이에요. 최선의 선택을 하죠. 하지만 밑에 있는요, 요 행동경제학 속의 인간들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전제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마음속에 가장 신성한 계정에는 뭐가 있대요? 노후 대비용 자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적어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제일 위에는 노후 대비가 있고요. 아까 사례에서요, 사람들이요, 저축예금은 안 깨고요, 현금 대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걸 보아하니 현금보다는 뭐가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저축이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있다는 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 그래프가요,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뭐 하기가 쉬워져요? 지출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훨씬 더 편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현금을요 지출을 하고요. 노후 대비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심적 회계가 이렇게 작동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산의 전용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며 이건 누구의 전제와 또 차이가 있어요? 위에서 살펴봤던 전통적 경제학의 전제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뭘 판단해요? 소득 총액뿐만 아니라 그러면 소득 총액 고려하는데 동시에 뭐도 지금 이 소득을 낳는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지출의 용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더 쓰고 안 쓰고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얘들아, 지금요 이 니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요 뭐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노후 대비가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출의 용이성이 가장 떨어지는 자산이 지금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획은 세우지만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비합리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쵸?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신을 제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뒤에 나와 있는 이 심적 회계를 가지고 온 것이죠.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심적 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심적 회계 중에 중요한 축이 뭐였냐면 저축이었습니다. 저축도 꽤 지출되기가 쉽지 않은 자산 중 하나였죠.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하는 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래를 고려해서 제약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바로 넘기셔서요. 우리 16번에요. 몇 번? 4번의 근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이 본능을 억제하려는 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도 맞는 말, 4번도 맞는 말. 자,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마지막에 이런 심적 회계가요. 뭐로 구현됐어요?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된 것이 바로 연금제도인 건데 요걸 바탕으로 2번도 맞는 말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저축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한 거였었어요? 현재에 더 빠지기 쉬운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3번 넘어가 보시면 요 말도 맞는 말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하층부에 있는 자산일수록 뭐 하려고 해요? 인출을 하려고 하겠죠. 자, 이제 기업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였었어요? 위에서 있었던 요 그래프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얘들아 요 그 내용을 바로 정리해 보시면 17번에 그게 바로 3번이었죠. 그쵸? 17번에 3번.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서요. 가장 답으로 많이 골랐던 게 5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국가에서는 세법을 개정해서요. 세금 공제 대상을 줄였습니다. 공제라는 건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얘들아 당연히 사람들이요. 세금을 덜 내고 싶으니까 세금 공제 대상은 더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세금 공제 대상이 뭐밖에 안 돼? 주택담보대출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주택담보대출을 더 쉽게 받겠네. 세금을 줄여주니까. 그래서 얘들아 대출에 대한 무엇이 더 늘었어요? 유인이 훨씬 더 늘어난 겁니다. 세금을 공제해줬으니까요. 자,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뭐 하는 걸 많이 늘렸대요? 주택을 소유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주택을 사게끔 유도를 한 거죠. 자, 근데요, 요걸 바탕으로 또 2차 대출 상품을 내놓았네. 이게 바로 2008년에 있었던 미국에서 벌어진 이 금융위기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대출 상품들이 계속 생겨났어. 근데 문제는요, 주택 가격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데 그게 다 뭐였어요? 거품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나도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노인 가구들도 이제 슬슬 뭐 하기 시작해요? 나의 주택의 최후의 보루로 삼던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이걸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받으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점점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 주택담보대출은 훨씬 안정적일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계속 거품이 커져나갔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였어? 거품이 터지면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된 거였죠. 근데 문제는요.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들도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심적 회계의 제일 위에 있는 것조차 써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1번 어때요? A국가 국민들의 대응으로 볼 때 마음속에 가장 신성한 이 계정에 있었던 노후 자산을 자꾸 써먹게 되는 걸 보아하니 약화되었구나. 1번 맞는 말이죠. 자,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요. 금융위기 사태가 발발했고요. 그 결과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금융관행의 변화가 야기한 위기의 원인은 뭐 때문이었어요? 대출을요? 많이 받도록 유인했기 때문인 거죠. 그치? 그럼 얘들아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대출을 유인했다라는 건 유동성이 더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네요. 근데 얘들아 지금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거 해결하려면요 계속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거품이 더 심해지겠네? 그럼 뭐 해야 돼? 대출 못 받게 규제해야 될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건 무슨 상황이야? 유동성 제약을 강화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용 가능성을 높여준 거죠. 재고는 높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자산의 전용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건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줬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로 이어졌는데 A국가에서 자발적 선택 가능성의 확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대출을 마구마구 받아서 경제 위기 상황이 온 것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말이죠.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품 현상이 초래된 사회적 규범의 변화로 보았을 때 뭐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장래를 대비할 여력이 점점 떨어졌겠죠. 왜요? 마음속에 가장 신성한 계정에 있었던 노후 자금마저 꼬랍 이렇게 말하면 되나?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장래를 대비할 여력이 점점 약화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현재 소득이 없는 경제 주체 바로 누구 말하는 거예요? 노인 세대 말하는 겁니다. 2차 주택담보대출로 추가적인 지출을 했다는 게 보기에 나와 있었죠.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 된 거야? 나이를 먹어서도요. 대출을 더 받아서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떤 그래프가 돼?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게 됐겠네. 그래서 얘들아 지금 5번을 보시면요. 추가적인 지출이 일었어요. 노후 세대의 지출, 즉 소비가 늘었네요. 그럼 실제로는 어떤 그래프인데 이렇게 떨어져야 맞는 건데 소비가. 근데 지금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나이 들어서도 계속 지출이 이뤄지니까 점점 뭐의 그래프에 가까워지게 돼요? 이 전통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소비와 소득 사이에서의 그래프와 유사한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5번은 사실상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서 곱씹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